HBM4에서는 구도가 뒤집어지기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이미 개발은 삼성전자보다 훨씬 빨리 개발했고요. 지금 양산하려면 양산할 수 있는데 그럼 왜 굳이 1B를 가지고 하냐? 마진이 더 높거든요. 뒤에 따라오는 애들 보니까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리해서 원가 안 올려도 이번 판은 우리가 먹겠다 이런 생각한 거죠. 최근에 수주한 테슬라 22조 7천억 원 규모 파운드리 공급 계약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2027년부터 이제 향후 8년 동안 이제 납품하는 계약건이고요. 그게 총액이 한 23조 가까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연간으로 따지면 연간 한 3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은 물량인데, 뭐 삼성이 단일 수주 받은 것 중에서는 가장 큰 물량이긴 합니다. 큰 이제 딜을 성공시킨 거고,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가 2022년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때 GOS 사태라고 해서 퀄컴 칩하고 엑시노스 칩이 갤럭시 S22에 들어갔는데 그 게임에서 발열이 나니까 이걸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양품 칩 중에서도 이게 이제 발열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와서 생산 수율도 낮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사실 글로벌 빅테크들한테는 거의 이제는 아웃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파운드리라는 게 사실 신뢰 기반의 비즈니스인데, 자, 저렇게 문제가 생기면 누가 쓰겠냐는 거죠. 자, 그동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절치부심 노력했고 빅테크 물량을 가져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결실을 거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테슬라가 삼성 파운드리를 쓰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중소팹리스 업체들은 이제 약간 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이번에 테슬라를 수주했기 때문에 앞으로 퀄컴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단 지금 퀄컴하고도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퀄컴은 2022년에 학을 떼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2나노 쪽은 좀 쓸만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테스트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물량 면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모델이에요. 보통 300mm 웨이퍼 기준으로 따지는데 한 요게 월 2,000장 정도라고 보는데, 자, 그럼 월 2,000장 정도면 테슬라 물량 대비해서 얼마나 되는 거냐? 테슬라가 요게 8년 동안 하는 거고 연간으로 보면 3조 되잖아요. 웨이퍼 기준으로 보면 월 10,000장에서 20,000장 정도 됩니다. 그럼 그거보다 굉장히 작은 모델인 거죠. 퀄컴한테도 이제 월 10,000장 단위로 이런 모델, 스냅드래곤 8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거죠. 수율이 진짜 많이 올라왔긴 왔나 보네요, 2나노가. 네, 수율이 이제 진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엑시노스 2600이 무탈하게 생산된다 라고 하면 수율이 많이 올라왔구나 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테슬라도 안심하겠죠. 엑시노스도 잘 만드는 거 보니까 우리 칩도 뭐 잘 나오겠네 생각하겠죠. 이번 계약을 계기로 발목 잡던 파운드리 적자는 해소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잠정. 일단 중장기적으로 보면 테슬라 물량이 크긴 한데요. 테슬라의 칩을 어디서 생산하냐면 미국의 테일러에다가 생산합니다. 여긴 신규 팹이거든요. 그러면 신규 팹이면 감가상각 비용이 훨씬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테일러 팹에서 얘들이 BP를 내려면 물량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월 40,000장이 돼야 BP가 나오는 건데, 테슬라가 월 10,000장에서 20,000장이라고 있잖아요. 테슬라 같은 프로젝트를 한 두세 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테슬라밖에 못 잡았다, 후속 빅테크 수주가 없다, 그러면 적자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확실한 물량은 테슬라밖에 없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최근에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파운드리랑 첨단 패키징 라인을 추가할 예정이다 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이건 뭐죠? 일단 테일러 팹의 그 부지는 확보했고요. 또 클린룸 같은 걸 짓잖아요. 일단 거기까지는 지어 놓으면 여기 이제 생산 설비가 들어가야겠죠. 왜냐하면 테슬라 칩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설비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뭐 EUV 장비나 이런 것들로 또 엄청난 조 단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월 40,000장이라는 BP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BEP라는 게 이만큼은 받아야 맞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렇죠. 의미인가요? 이게 규모의 경제가 돼야지 이게 이제 되는 건데, 지금 테슬라 물량만으로는 적자죠. 그럼에도 일단 생산을 해야 되니까 추가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건데, 네, 안 하면 테슬라를 생산할 수 없잖아요. 테슬라 물량을. 그럼 이 팹에 들어가는 뭐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의 수혜가 가장 클까요? 어떻게 수혜를 받는 디테일한 부분들은 좀 더 이제 시간을 보면서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오사드 업체가 제일 좋아질 것 같아요. 오사드 업체라고 하면 이제 후공정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두산 테스나라는 회사가 이제 이 이슈가 나왔을 때 상한가 갔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상한가를 보냈다라는 거는 일단 시장에서는 두산 테스나가 제일 수혜라고 본 거죠. 그래서 두산 테스나가 그럼 왜 제일 수혜냐? 두산 테스나의 비즈니스 구조를 보면요, 전 사업부가 대부분 삼성 파운드리 관련 매출이에요.
지금 두산 테스나가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이 떨어져서 적자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가면 얘가 제일 수혜를 보겠죠. 그리고 이제 오사드 업체 중에 또 있는 회사가 하나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마이크론은 왜 두산 테스나에 비해서 좀 주가가 덜 올랐냐? 하나마이크론은 메모리 비중이 절반 이상이에요. 비메모리, 특히 파운드리 쪽 이쪽이 절반만 노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상대적으로 주가 모멘텀이 좀 약했던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강했던 쪽이 보면 이제 가온칩스 같은 회사들이 많이 올랐는데 거의 뭐 2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에 테슬라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중소팹리스들이 많이 들어오고 여기 디자인 하우스 수주도 많아지고 IP 쪽 비즈니스도 좋아지겠구나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DSP나 IP 쪽은 가온칩스, 그리고 이제 칩스앤미디어 같은 IP, 그리고 이제 AD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 뭐 그런 회사들 좀 수혜를 볼 수 있고요. 에이직랜드 같은 회사도 TSMC 쪽의 밸류 체인이긴 하지만 삼성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어쨌든 이제 같이 국내에 있으니까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고, 테일러 팹이 가동이 되면 소재 쪽이 좋아질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솔브레인이나 동진세미캠, 코미코 같은 회사들은 이미 미국으로 진출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현지화에. 그런 회사들도 탄력이 좋았고요. 그 노광 공정에서 쓰이는 소모품 하는 회사들, 이제 블랭크 마스크나 펠리클 같은 거 하는 회사가 FST나 SNS텍, 뭐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을 보자라는 얘기들이 있던데 이런 기업들은 어떤 곳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SNS텍, FST 뭐 이런 회사들입니다. 이오테크닉스는요? 이오테크닉스도 그렇죠. 이오테크닉스도 삼성전자 지분이 있죠.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 레이저 장비 회사인데요. 아마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 투자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는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주가 상승 이제 시작일까요? 하반기 뭐 실적 개선이라든지 주가 전망을 해주신다면. 하반기에 모멘텀은 좋아요. 업사이드는 더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8월하고 9월이라는 시장을 놓고 보면 여기 매크로 변수들이 녹록지 않아요. 일단 관세 영향이 있죠. 잭슨홀 미팅 전까지 지금 연준에서 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공백이에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OBBA 같은 감세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부채 한도 협상을 늘렸잖아요. 36조 달러에서 이제 40조 달러까지 늘릴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자 이거 국채 발행하면 누가 받아주냐? 자 국채 시장의 또 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걱정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제가 여름만 좀 잘 넘기면 가을부터는 충분히 이제 업사이드, 특히나 이제 국내 테크 쪽은 삼성전자 포함해서 굉장히 업사이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서 말씀해주신 소부장 기업들도 삼성전자가 추가 설비 투자를 확정 지으면 그때부터는 주가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대기업들이 연말에 내년 사업 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보통 캐펙스에 대한 그게 결정이 되고 이제 협력사들, 그러니까 소부장 업체들한테 어느 정도 이제 소통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보통 주가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보통 11월하고 12월에 많이 떠요, 주가들이. 이제 SK 하이닉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사상 최대 실적의 기여도가 높은 게 HBM이었습니다. 현재 생산 중인 HBM 세대, 그리고 납품 기업들 한 번씩 리마인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HBM3 8단에서 12단으로 이제 전환되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12단이 메인입니다. 근데 12단에서 사실상 SK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마이크론은 뭐 생산한다고 하지만 그 물량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SK하이닉스가 제일 좋은 마진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나오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지금 블랙웰에 이어서 내년에 나오는 칩이 루빈이라는 칩이거든요. 루빈에 들어가는 HBM은 HBM4입니다. 지금 AMD 같은 경우는 MI300 시리즈, 350 시리즈에는 HBM3E를 쓰는데, 이제 내년에 나오는 MI400 같은 경우는 또 HBM4를 쓰죠. HBM4가 중요한데 HBM4에 대한 계약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보통 HBM 같은 경우 연단위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의 사갈 물량과 사갈 가격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벌써 뭐 5월, 6월이면 끝났다고 그랬거든요. 뭐 내년 물량 완판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이제 안 좋은 보고서를 쓴 건데, 지금 그만큼 HBM4에 대한 프리미엄을 놓고 엔비디아하고 SK하이닉스의 지금 자존심 싸움이 너무 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둘 다 사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연휴에는 아무래도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나 HBM4를 노리고 뛰어드는 기업들이 많아서일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에 얼만큼 위협적인 상황인가요? 그거를 아무도 몰라요.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잘 만들 것 같지도 않고, 마이크론도 뭐 되게
만들기는 만드는데 얘들은 물량이 많을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수율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일단 삼성전자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 상황인데 마이크론이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 연말까지 HBM 시장의 마켓 셰어를 20에서 25%까지 가져가겠다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한 자릿수밖에 안 돼요. 뭐 해봐야 7, 8%거든요. 자, 그러면 거의 3배를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들이 생산 수율도 엄청나게 좋아지고 막 투자도 겁나게 공격적으로 한다 이 말인데 이건 연말 돼봐야 아는 건데 자, 이걸 가지고 엔비디아가 지렛대로 삼아서 SK 하이닉스한테 저기 보니까 마이크론 잘 만들어 근데 가격 좀 깎아야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야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못 만들더만 이런 거죠. 그래서 안 깎아주려고 하는 거고 엔비디아에서 일단 기술적인 문제는 최근에 구매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굉장히 깐깐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엔비디아랑 반도체 칩 기업들의 계약 있잖아요. 언제 이루어지나요, 보통? 6월에는 끝났는데 올해 같이 늘어지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아직도 진행 중인 거네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진행 중인 걸로 압니다. 그러면 마이크론이 이제 가장 위협적인 거고 혹시 삼성전자가 네. 일시 디램 기반의 HBM4를 성공을 하게 된다면 SK 하이닉스가 1비기 때문에 더 우위를 선점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나와봐야 아는 건데 아직 없는 제품을 가지고 뭐 비교하기가 그렇긴 한데요. 회사 보고서에 나오는 걸 보면 삼성전자의 HBM4 제조 단가가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동일 그 제품이지만 사실상 30% 이상 삼성전자의 제조 단가가 높다라는 거고 판매 가격을 SK 하이닉스보다 비싸게 팔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거든요. 저 팔고 나서도 적자 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있죠. 근데 이게 사양이 높으면 당연히 더 비싸지는 거 아닌가요? 엔비디아는 절대 그렇게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일시를 만약에 개발하는데 성공한다면 네. B를 파는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높은 게 합리적인 것 같긴 한데.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HBM이라는 제품 자체가 맞춤형 제품이에요. 우리 아나운서님도 옷 사러 갔는데 뭐 기성품 사는 거하고 이거는 맞춤복인데 이거 나한테는 불편한데 이거 좋은 원단 썼으니까 좋아하는 옷보다 20%더 비싼데요. 그러면 사겠어요? 안 사잖아요. 억지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 HBM4 시장 안에서 SK 하이닉스가 패권을 줄 수 있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HBM4에서는 구도가 뒤집어지기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원C를 못해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개발은 삼성전자보다 훨씬 빨리 개발했고요. 작년에 개발을 했고 그리고 지금 양산하려면 양산할 수 있는데 그럼 왜 굳이 원B를 가지고 하냐. 그러면 마진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뒤에 따라오는 애들 보니까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리해서 원가 안 올려도 이번 판은 우리가 먹겠다 이런 생각한 거죠. 원C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HBM4E나 HBM5 쪽으로 좀 이제 딜레이 시킬 것 같아요. 전략적인. 네. 근데 마진으로 따져봤을 때는 HBM4보다 HBM3 12단이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럼에도 HBM4를 개발한 이유는 고객사의 요구사항인 건가요? 일단 마진이 얼마나 좋을지에 대한 거는 수율에 달려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H100에 들어간 칩이 HBM3잖아요. HBM3가 SK하이닉스가 생산 수율이 한 68%까지 올라왔어요. 그 68% 수율 가지고 마진율이 얼마나 됐냐면 한 50% 나왔어요. 높은 편인가요? 그 보통 D램을 68% 수율로 만든다 그러면 사업 접어야 되는 거죠. D램 같은 경우 보통 80% 중후반 아니면 아예 못 만들어요. 돈이 안 남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이게 만들기 어렵고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이번에 블랙웰에 들어가는 HBM3 같은 경우는 수율이 60% 초중반대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68%보다 수율이 낮잖아요. 그러면 마진이 더 떨어졌겠죠. 근데 실제로 안 그래요. 마진이 60%가 넘어요. 엄청 비싸게 파나 보죠. 엄청 비싸게 파는 거고 그리고 경쟁사들이 그만큼 못 따라오는 거고요. 그러면 HBM4의 마진율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전제하는 거는 당연히 HBM4에 대한 수율이 굉장히 낮을 거라고 전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막 SK하이닉스의 수율은 낮은데 경쟁사들은 굉장히 잘 만들 거야 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일종의 억가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제일 잘 만드는 애가 제일 잘 만드는 애는 수율은 낮아지는데 경쟁사들 갑자기 수율이 높아진다라고 전제하는 거잖아요. 작년에 모건 스탠리가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올해 HBM 시장이 마진이 박해지고 뭐 겨울이 온다 그랬지만 하나도 안 맞았고요. 저 골드만삭스가 내년에 망신당할 거라 생각합니다. HBM3이랑 HBM4에 들어가는 장비 라인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가요? 네, 특히나 이제 전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선단 공정이 더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그래서 일부 라인들이 좀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후공정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맞게 장비들이 새로 셋업이 됩니다. 그런데 뭐 아예 새로 셋업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이제 신규 투자도 일어나지만 기존에 있던 라인들도 이제 전환 투자가 일어나긴 하죠. 그럼 HBM4까지는 기존의 TC 본딩 기술이 유지되는 건가요?
네, 제가 보기에는 HBM4E에도 일부 제한적으로 하이엔드 레이어에만 일부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 같고 HBM5나 이때 적용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배시 이야기예요. 이제 세계에서 하이브리드 본딩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이야기한 건데 최근에 이야기하기로는 20단이나 24단 정도 돼야지 하이브리드 본딩이 메리트가 있을 거다. 그리고 향후 2년 동안은 TC 본딩 대비해서 HBM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본더가 경쟁력을 가지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했습니다. 최근에 LG전자까지도 HBM 장비 사업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비사들 경쟁도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데 HBM 장비 기업도 투자 매력도 어떻게 보세요? 한미 반도체의 독점이 깨졌기 때문에 멀티플에서는 사실 이제 손해가 있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뭐 텐베거 봤잖아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총이 뭐 저기 1조도 안 되는 회사가 뭐 20조까지 가는 걸 봤기 때문에 자 그런 걸 기대하고 지금 투자하기는 좀 맞지 않다. 그럼 한화비전이나 LG전자 쪽은요? 일단 한화비전은 SK하이닉스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투자로서 뭐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때 한미 반도체만큼 또 이익을 낼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테스트 수준, 샘플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럼 한미반도체가 TC 본딩 기술의 리더 자리는 계속 유지가 되겠네요. 당분간 4E 정도까지. 그렇죠. 그거는 다만 이제 명백한 마진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주요 고객이었던 SK하이닉스하고 이제 사이가 벌어지면서 그게 이제 걱정인 거죠. 영업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저 근데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좀 궁금한데요. SK 하이닉스도 지금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그 독점 위치가 깨졌는데 그래도 여기가 가장 아직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왜 장비 쪽은 한미 반도체 독점이 깨져서 밸류는 좀 내려놔야 된다고 보시는지 결이 약간 다른 것 같아서요. 일단 하이닉스 독점 깨진 거 확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는 주장이잖아요. 마이크로는 3E는 공급하고 있으니까. 3는 공급하는데 지금 하이엔드 쪽이 아니라 약간 레거시 된 HBM 쪽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미 반도체하고 이제 하나 세미텍 같은 경우는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평가를 하니까 다른 거죠. SK 하이닉스 하반기 실적 전망, 주가 상승 여력 평가해 주신다면요. 네, 뭐 실적은 제가 보기엔 하반기도 나쁠 게 없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계약한 거대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있거나 공장이 불나거나 이런 거 아니면 하반기 실적은 제가 보기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올해 OP, 그러니까 이익은 35조에서 37조까지는 전 보고 있고요. 내년이 이제 관건이겠죠. 내년은 이제 지금 HBM4에 대한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조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계약 잘해야 돼요. 반도체는 또 미리 앞당겨서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 마냥 좋다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미래 계약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좀 변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프리미엄을 30% 프리미엄이냐, 40% 프리미엄이냐, 20%냐에 따라서 수조 원의 이익이 왔다 갔다 가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도 쉽게 도장을 못 찍어주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정말 중요한 고객임에도 불구하고.